안녕하세요. 올해 46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개할까 말까 몇 달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20살갓 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24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22해를 살았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하나, 중학생 딸 하나 키우면서 남들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무난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살가운 말 한마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는 늘 충실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까지 오르면서 요즘 들어 밖에서 사람 만날 일이 많아졌다는 것 빼고는 저희 부부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20해 넘게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고 명절이면 서로 안부를 묻고 애들 크는 것도 지켜봐 온 사이였죠.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친구 앞에만 서면 늘 한 뼘쯤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너는 아직도 그런 옷 입니다. 애들 교육비 많이 들지? 남편 월급으로 괜찮아?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늘 그 말 속에서 미묘한 가시를 느꼈습니다. 뭐랄까, 저를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로 놓고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요. 그냥 성격이 좀 그런 애야. 그렇게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20해를 넘게 봐온 친구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친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저한테는 반말로 편하게 굴다가도 남편 앞에서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면서 유난히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미정 씨가 참 복이 많아요. 안 그래요? 복이 많다니. 뭘 안다고. 속으로 살짝 거슬렸지만 그냥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툭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드시지 않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집에서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저조차 요즘 회사가 어떤지 자세히 모르는데 친구가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이상하네. 남편이 얘한테 회사 얘기를 했나? 넘기려 해도 넘겨지지 않는 찜찜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저녁을 차리다가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 화면에 친구 이름이 뜨는 걸 봤습니다. 남편은 흠칫하더니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왜 얘가 당신한테 연락해? 그냥 내 친구니까 가끔 연락하지 뭐.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남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이라고? 근데 왜 저렇게 당황해?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또 메시지가 오는 걸 봤습니다. 새벽에도 한 번 더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어요.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요즘 위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요새 속이 좋지 않다는 건 저희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아? 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 차 뒷좌석에서 낯익은 스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자주 두르던 스카프였어요. 남편에게 물으니 모른다고 하고 친구에게 물으니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차에 놓고 내렸었나 보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해를 넘게 믿어온 남편과 20해를 넘게 곁에 뒀던 친구가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만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저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무작정 따지기보다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어요. 친구가 남편에게 접근한 게 최근 일이 아니라 무려 3년 전부터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문자, 전화, 식사 자리. 제가 모르는 만남이 여러 번 있었다는 흔적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니. 그럼 그동안 나는 뭘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건 오히려 친구가 먼저 저한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미정아, 너 남편 요즘 다른 여자 만나. 누구? 나도 정확힌 몰라. 그런데 너 남편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접근하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친구인데 저한테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친구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직 몰라. 그 돈 내놓기 전까진 돈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돈? 이게 불륜이 아니라 다른 문제였어? 그제야 저는 남편이 최근 회사에서 큰 퇴직금과 지분 정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걔가 그 돈 얘기를 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상황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돈 얘기까지 나온 이상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당한다. 저는 예전에 이웃이 소개해준 적 있던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데를 이용할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손이 떨리면서도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구 배경 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제 남편이 예전에 어떤 사이였는지도요. 일주일쯤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카페로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인관계 증명서랑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기록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친구분이 25년 전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했던 기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해에 딸을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비어 있어요. 미혼모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없다고? 그럼 그 아이 아빠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 조사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창분들 쪽으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명단 있으시죠? 거기서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시기에 대해 기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사관이 소개해준 사람은 저와도 예전에 몇 번 만난 적 있는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기억나. 네 신랑이랑 걔랑 네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만났었잖아. 근데 걔가 그때 다른 남자도 같이 만나고 있었어.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그건 나도 어렴풋이 들은 적 있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걔가 그 무렵에 갑자기 학교도 잘 안 나오고 한동안 연락이 뚝 끊겼었어. 그러다 한참 뒤에 애 낳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기를 맞춰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만났던 시기와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설마 진짜 그 시기가 겹치는 거야? 저는 남편의 옛날 다이어리를 뒤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오래된 수첩 하나가 이삿짐 상자 속에 여태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엔 그 시절 만났던 사람들과의 약속, 짧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맞아. 이 시기 딱 이 시기야.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친구분이 최근에 병원 쪽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미 검사까지 끝냈다는 거잖아. 그럼 결과가 나온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 전에 흐릿한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지금 제 눈앞의 현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오래된 수첩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혼자 약속을 잡았습니다. 친구가 늘 즐겨 앉던 카페 구석자리 창가 쪽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려서 물컵을 2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침착하자. 흔들리는 순간 진다. 친구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웃는 낯으로요. 그 웃음이 그날따라 소름 끼치게 낯설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내가 먼저 보자고 하고. 저는 인사도 없이 곧장 물었습니다. 내 남편한테 뭘 원하는 거야? 순간
친구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게 진짜 얼굴이었구나. 20해 넘게 나는 가짜만 보고 있었던 거야. 친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뭐? 돈이라고? 그거면 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5억.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한꺼번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5억이라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친구는 제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회사에도 애들 학교에도 다 알릴 거야. 내 남편한테 숨겨둔 딸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20해를 넘게 내 옆에 있으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눌러 담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시간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근데 올해는 안 돼. 일주일.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잠깐.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남편 딸이라는 증거 있어? 친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웃으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봉투를 여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 목소리도 창밖 지나가는 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나는 22해를 통째로 속고 산 거야.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딸 있어?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그 어떤 대답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있다고 말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있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한 말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내 딸이 아니야. 저는 순간 얼어붙어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3년 전부터 친구에게 협박을 받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얘기하자. 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친구가 저한테 내밀었던 것보다 훨씬 앞선 날짜였어요. 이건 또 뭐야?
검사를 몇 번이나 한 거야? 정말 내 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몰래 병원부터 찾아갔어. 셋이서 다시 검사 받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나 혼자 그 아이 몰래 머리카락 하나 구해서 검사를 맡겼어.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친자 확률 0%. 0%라고? 손에 쥔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럼 그날 나한테 보여준 그 99.9%는 뭐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짜야. 처음부터 조작된 서류였어. 가짜였다니. 그럼 나는 그 종이 한 장의 통째로 무너졌던 거야? 배신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3년이나 됐다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짊어졌어? 남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 근거 없이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기 전까진 말 못하겠더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면서도 조금은 이해가 가. 남편은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일부러 시간을 끌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그리고 친구가 조작된 검사지를 준비한 병원 관계자와 나눈 대화 기록까지 조용히 하나씩 모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혀진 진짜 비밀은 그 아이가 애초에 남편의 딸이 아니라 친구의 전남편 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알면서도 나한테 그 종이를 들이민 거야? 친구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했고 돈까지 급해지자 25년 전 인연을 이용해서 조작된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남편을 협박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3년을 혼자 버텼구나. 나 하나 지키겠다고. 증거를 다 확인한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협박에 조작된 서류까지 동원한 이상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갈미수에 문서 위조까지 겹쳐 있네요.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속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어. 우리는 곧바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조작된 검사지, 그리고 병원 관계자와의 대화 기록까지 3년치 증거가 차곡차곡 서류에 담겼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이 다가오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돈은 준비됐고?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비됐어. 만나서 얘기하자.
이번엔 내가 준비한 걸 보여줄 차례야. 전에 만났던 그 카페 같은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그리고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는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들어오다 말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순식간에 여유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너야말로 설명해봐. 이 검사지 진짜야? 친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진짜지. 그럼 이건 뭘까? 남편이 그 위에 진짜 검사 결과지를 겹쳐 올렸습니다. 친자 확률 0%.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표정. 20해 넘게 저 여자한테 눌려 지냈는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뭔가 뒤집히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봤어. 그 아이 친아버지 너 알고 있었잖아. 내 전남편이라는 거.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테이블로 다가와 고소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공갈미수와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조사받으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친구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좀 심하잖아. 심하다고? 5억을 요구한 건 누구였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심한 건 너였어. 20해 넘게 옆에서 웃으면서 뒤로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 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 그 사건 이야기를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굳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을까봐 미리 말할게. 소송 중이야. 친구가 남편을 협박했어. 조작된 서류까지 만들어서. 채팅방이 한동안 조용해지더니 하나둘 놀란 반응과 함께 그동안 친구에게 비슷하게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은 얘기, 뒤에서 험담하던 얘기,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그 웃는 얼굴 뒤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결국 친구는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조사 결과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형을 받았고 무엇보다 20해 넘게 쌓아온 인간관계가 그 일 하나로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친구를 한 번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친구는 예전에 그 여유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작아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참 운이 좋다.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여전히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켜온 거야. 너는 남의 인생을 흔드는데 20해를 썼고 나는 내 인생을 지키는데
22해를 썼어. 그 차이야. 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곧바로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3년은 쉽게 용서 못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3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도 결국 나랑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22해까지 버리지는 않을 거야.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걸 느낍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웃으며 저를 낮춰볼 때 예전처럼 속으로 삼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마주했을 때 어떻게 제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를요. 그날 저는 20해 넘은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2해 동안 제가 지켜온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친구를 끝까지 밀어붙인 게, 그리고 3년을 숨긴 남편을 다시 믿기로 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